안녕하세요. 유럽인문 아카데미 2025학년도 봄학기 기획특강 유럽에서 본 한강문학 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독일에서 어떻게 한강문학이 수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분은 저희 운영위원으로도 계시는 이재영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도건동문학과를 졸업하셨고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칸트의 미학으로에 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 실러의 미학과 작품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독일어문 문화학과에서 초빙교주로 재직 중이시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역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독일 고전주의 시대의 문학과 미학, 예술론에 관심을 집중해 오셨고 다수의 독일 문학과 철학 도서들을 번역을 해오셨으며 창비 신인 평론상과 시몬드 한독 문화 번역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재영 교수님께 오늘 독일에서 어떻게 한강문학이 수용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는 독일에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한강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쭉 한번 훑어보는, 독일 언론의 기사들을 중심으로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에서 한강이 어떻게 수용되는가? 일단 수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어로 번역된 한강의 작품들이 어떻게 출판되었는가 하는 것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독일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제일 먼저 번역된 사례가 1997년에 한국 단편 선, 그래서 이 제목이 코리아니슈의 에rzählungen, 한국의 단편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1997년에 한국어로 출판이 됐는데요. 독일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인데, 그 중에 이 한 편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물론 이 작품도 채식주의자와 관련해서 이미 그 채식주의 모티브들을 선취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단편집은 그다지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특이한 것은 이 출판사가 DTV라고 하는 독일에서 매우 큰 단행본 출판사고요. 그런데 이때 이미 번역자가 그 이후로, 채식주의자 이후로 한강 작가의 작품을 거의 다 독일어로 번역한 이기향 이 번역가가 이미 이때 번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강 작가의 번역을 이때 이미 이기향 번역가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채식주의자가 2017년에 발표가 됐는데, 부커상 수상 이후로 한강 작가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게 됐죠. 그래서 독일에서도 부커상 수상자 한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져서 실제로 당시에 이 아우프바우 출판사의 그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영국으로 실제로 가서 아우프바우에서 이 책을 출판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한강의 장편이 2017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이 아우프바우 출판사는 원래 동독 시절에 있던 유서 깊은 그런 출판사인데, 통일 이후에도 계속 활발하게 출판 활동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200권 정도의 책을 출판하는 매우 왕성하게 출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특히 이 출판사는 물론 독일의 작가들의 그 단행본도 많이 출판을 하지만 세계문학 쪽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비독일어권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 있으면 아우프바우에서 매우 자주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프바우가 이런 이제 국제문학, 세계문학에 강한 출판사다 보니까 부커상 수상자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이 북한상 수상하자마자 곧바로 출판을 계획하고 그 이듬해에 출판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아마도 2005년에 그 단편집을 번역했던 그 이기향 씨와 이제 또 다시 연락이 닿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기향 씨가 계속 아웃바우에서 한강의 작품들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채식주의자의 그 제목은 뭐 그대로입니다. 디 베게타리얼인 채식주의자, 여성 채식주의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첫 작품이 발표가 됐고 이때부터 이제 한강은 독일에서도 서서히 이제 알려진 작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2019년에 같은 이제 아웃바우 출판사. 근데 그 이후로 한강의 작품은 계속 이 아웃바우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는데요. 2019년에 소년이 온다가 번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기향 씨의 번역으로 출판이 됐고요. 특이한 것은 이때 그 제목이 멘션베르크라고 뭐 사람의 소산 혹은 사람의 작품 이라고 하는 다른 제목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독일 말로도 뭐 대융의 컴트라든가 이렇게 얼마든지 독일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제목을 아주 다른 단어들로 채웠어요. 사람의 소산, 멘션베르크. 얼핏 들으면 사람이 이런 것도 이루어낸다, 뭐 이런 자부심을 표시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자면 인간이 이런 일까지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뭐 회의를 드러내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때 이후로 대사문화재단에서 번역 지원을 계속 했고요.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아웃바우에서 계속 한강의 작품이 출판되는 데에도 분명히 도움을 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에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2020년 이듬해에 흰이 또 아웃바우에서 마찬가지로 이기향 씨의 번역으로 출판이 됩니다.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독일어로도 바이스, 그냥 흰이라고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한강의 작품이 계속 출판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웃바우에서 출판이 되었고요. 이 책의 제목은 다이네 칼틴 핸드, 그래서 그대로 번역이 됐습니다. 너의 차가운 손들. 근데 이때 특이하게도 이때 번역자가 다른 분으로 딱 한 번 바뀌었습니다. 경해 플리겔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건 한국 분인데, 제가 뭐 더 자세한 거를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찾지는 못했는데 아마 플리겔이라는 성을 쓰시고 계신 걸 걸로 봐서는 독일 분과 결혼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한번 경혜 플리겔 씨께서 번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24년 좀 텀을 두고 히라바 시간이 번역이 됩니다. 한 4년 정도 출판이 안 되고 있다가 2024년 2월에 히라바 시간이 번역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벨상 수상과 연관이 있는 번역이죠. 이 작품도 제목은 그대로 그리스 슈툰덴, 그리스 수업 시간, 뭐 이렇게 히라바 시간 그대로 번역이 됐고요. 작품도 이 작품도 그렇고 이기영 씨가 번역을 하셨고요. 이것도 역시 대사문화재단 번역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현재 독일에서 출판된 한강 작가의 마지막 작품이 작년 12월에 출판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웃바우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고 제목은 약간 달라졌어요. Unmögliche Abschied, 불가능한 이별. 이렇게 바뀌었는데 약간 의미는 작별하지 않는다와는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뭔가
이 말이 해당되는 인물의 의지가 들어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unmögliche Abschied는 불가능한 이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의지와 무관하게 이별을 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약간 의미는 달라진 그런 번역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기양 씨가 번역을 하셨고 대상문화재단 번역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재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독일어로 번역된 현황입니다. 아프바우 출판사는 매우 좋은 출판사고 독일에서도 이름이 있는 그런 출판사이기 때문에 출판사는 아주 잘 정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번역자들을 잠깐 보면은요. 이기양 씨는 서울에서 출생을 하셨고 한국 외대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서 뮌헨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결국 뷰르츠부르크 대학에서 중세 동문학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하신 분이고요. 그 이후로 뮌헨 공과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도 하셨고 또 스스로 출판사를 하나 만드셨어요. 이게 독일에서 메르켄발트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그대로 번역을 하면 동화의 숲입니다. 동화들로 이루어진 숲, 뭐 이런 뜻의 번역인데 이름 그대로 아동문학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로 보입니다. 이분은 한 27년 전부터 꾸준히 한국 작품을 독일어로 한독 번역을 해오신 분이고요. 김주영, 정보라 등 한국어 유수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 30여 권 번역하신 좀 번역의 베테랑이시죠. 지금도 뮌헨에 살고 계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채식주의자, 손이 온다, 히라바 시간, 작별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한강의 작품들을 독일어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대의 차가운 손을 한 작품을 번역하신 경해 플리겔, 이분은 중앙대 도동문학과 출신이시고요. 독일로 가셔서 이에나 대학에서 동문학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예나에서 거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약간 특이한 것은 정확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한독 번역을 할 때 한국인과 독일인 두 사람이 협력해서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박경리 선생의 토지 같은 것도 한국 사람과 독일 사람이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아무래도 한국말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또 문장 구조나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한국말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단 뭐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 이게 또 한국어를 알고 독일을 또 모국어로 쓰는 그런 분이 이제 한국어와 독일어 번역된 것을 같이 보면서 이제 한국어 번역자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수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되면 한국 쪽에도 좀 확실한 그런 의미가 파악이 된 거고 또 독일어로도 잘 전달될 수 있는 독일어가 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경우에는 한강 작가의 경우에는 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시던 분들이 일단 번역자로는 단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물론 출판사에서 더 교정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1차적으로 아마 번역을 다 하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번역이 뭐 다른 어떤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 것은 따로 검증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나 하여튼 뭐 제가 조금 봤는데 무난한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을 때 뭐 여러 가지 독일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최초의 반응들은 어땠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있었던 이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관련한 독일에서 있었던 행사는 베를린에 주 독일 한국 문화원이 있습니다. 이 문화원이 규모도 좀 있고요. 상당히 활발하게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한강 작품 관련 행사를 작년 11월 15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독일의 문학평론가라든가 또 아우프바우 출판사의 관계자들도 참가를 해서 한강 작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1995년부터 매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슈투트가르트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테아터 아구스티눔 슈투트가르트 힐레스베르크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작년 12월 10일에 한강 노벨문학상 작가라는 주제로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미하일 제러라는 이분이 계속 이 행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노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문학 사무국 국장이신 이 미하일 제러가 발제를 하고 사회를 봤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가 또 있었고요. 가장 주목할 것은 브루크테아터 비인에 있는 매우 유서 깊은 극장입니다. 독일어권 문학에 독일이든 오스트리아든 스위스든 하여튼 독일어권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브루크테아터는 전부 다 압니다. 그만큼 독일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초연됐던 작품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우 혁신적인 그런 공연이 최근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레지 테아트라고 해서 감독이 굉장히 원작을 과감하게 개작을 하는 그런 공연들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도 권위가 있고요. 그리고 연극의 혁신에도 매우 애를 쓰는 그런 극장인데요. 이 극장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5월 9일부터 이 채식주의자가 연극으로 개작이 되어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브루크테아터에 공연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본 공연장이 있고 그리고 제2 공연장이 있습니다. 물론 본 공연장보다는 좀 규모가 작지만 그 제2 공연장을 아카데미 테아터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5월 9일에 채식주의자가 초연이 되었고요. 그 지금 6월 달에도 계속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2일인가 한번 공연이 됐고요. 이제 6월 달에 두 번 더 공연이 남아 있는데 제가 오늘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두 번 공연, 6월 달에 남아 있는 공연은 모두 이미 매진이 되어서 더 이상 표를 살 수 없다.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연의 감독은 마리 슐레프라고 하는 분인데요. 베를린에 있는 그 대중예술과 또 연극 공연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예술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에르스트 부시 대학이라고 하는 과거에 동베를린에 있던 예술대학인데 지금도 굉장히 권위가 대중예술 혹은 공연예술 권위가 있는 대학이고요. 여기서 연극학을 공부를 했고 또 베를린에 또 유서 깊은 대학입니다. 폭스 비네라고 유서 깊은 대학 연극 공연장인데 여기서 조감독을 역임했던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그런 감독이죠. 이분이 이 공연에 채식주의자 공연에 감독을 맡으셨고요. 특이할 것은 여기 주연 영혜의 역할을 맡은 주연의 커티 윤이라고 한국 분입니다. 한유종에서 연극 감독 또 연극 관련된 전공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분도 에르스트 부시 대학 방금 앞에서 마리 슐레프 이 감독이 공부했던 그 에르스트 부시 대학에서 또 연극을 공부했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주인공
코티윤이 한국인이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이제 제가 공연 평을 잠깐 보니까 전부 백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몰입하는 데에, 왜냐하면 이 색주의자 내용이 굉장히, 물론 이제 보편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매우 한국적인 뭐 가족 상황이랄까, 또는 규범, 뭐 정상성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이 매우 한국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백인들이 이제 그런 한국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 뭐 도덕률 이런 걸 가진 사람을 연기하다 보니까 독일 관객들의 반응 가운데에도 잘 몰입이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이나 적어도 아시아 사람이 좀 더 배역을 많이 맡았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하튼 지금 그 이전 공연들도 아마 되게 다 매진된 것 같고요. 지금 6월달에 남아있는 공연도 하여튼 매진 이렇게 딱 떠 있는 걸 보니까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브룩테아터는 1748년에 시작된 유럽에서 일반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극장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극장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극장이고 매우 규모도 큰 그런 극장입니다. 하여튼 이 제주주의자 공연이 잘 치러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독일 언론들이 이 한강의 수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반응들을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이 키워드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은 누구도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뜻밖의 수상자였다. 그래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강이 노벨 문학사로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뜻밖의 일이다. 이 53세의 작가는 수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작가군에 속하지 않았다. 네, 누구도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디차이트는 독일에서 문예란 쪽으로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주간지입니다. 여기서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뭐 문학 평론가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문학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도 한강의 이름은 유통되던 유력 수상자 리스트들에 전혀 적혀 있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살만 루슈디, 무라카미 하루키,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라카미 하루키 이런 정도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다. 다만 놀람과 동시에 환영의 뜻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süddeutsche Zeitung은 독일에서 전국 일간지, 정론지 가운데에 가장 판매 부수가 많은,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권위가 있는 그런 일간지인데요. 여기서는 한강은 뜻밖의 수상자지만 환영할 만한 수상자다. 네. 그래서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적절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타게사이퉁, 이건 베를린에 있는 일간지입니다. 이 신문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강의 수상은 또 한 번의 작은 놀라움을 주었다. 아주 뜻밖은 아니었던 작년의 수상자 노르웨이 작가 용 포세와는 달리 한강에 대한 노벨문학상 수여는 활기를 넣어주는 신선한 선택이었다. 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용 포세의 수상은 별로 활기를 넣어주지도 못했고 뭐 좀 식상한
그런 선택이었다. 뭐 이런 뜻이 들 텐데, 여하튼 백인이고 남성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라디오 TV 요 스위스 방송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강의 수상은 뜻밖이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한강은, 네, 평균적으로 봐서 굉장히 젊은 거죠. 뭐 일반적인 수상자들보다 거진 20살 가까이 어린 그런 케이스인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인 한강은 발표한 작품의 분량이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뜻밖이다. 사실 노벨문학상은 독일말로 하면 이제 레벤스베르크, 전 생애에 걸친 이 작품, 활동, 전체 작품, 세계에 대해서 주어지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간에 걸친 상당히 집적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야, 그리고 그런 세월을 거쳐서 계속 인정을 받고 고른 좋은 평가를 계속 받았던 뭐 그런 이력이 있어야 이제 받는 상으로 여겨졌는데, 한강 작가의 뭐 장편 소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숫자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아직 작품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연령으로 봤을 때 매우 젊은 이런 작가가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뜻밖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거꾸로 말하자면, 보통 이제 그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이 물론 그 후에 계속 활동을 합니다만, 이미 70대 뭐 넘어서 이렇게 70세가 넘어서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작품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게 일반적입니다만, 한강 작가는 앞으로 뭐 우리 평균 연령으로 따지자면 앞으로 30년 정도는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긴 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그런 만큼 노벨 수상자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상태에서 작품 활동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위스 라디오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젊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발표한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만큼 한강이 앞으로 발표할 작품에 대한 공공의 관심은 더 커질 것이다. 네. 앞으로 한강 작가가 이 상의 무게에 너무 짓눌려서, 그래서 좀 창의성 혹은 과감함, 뭐 새로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다분히 있는데요. 노벨문학상 수상자들 가운데에 뭘 좀 새로운 걸 시도했다가 갑자기 그 자신에게 쏟아진 그런 관심, 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좋은 평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작품 경향으로 봐서는 좀 보수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강 작가가 그런 상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계속 어떤 뭐 새로운 실험들, 또 새로운 뭐 주제들 이런 것들을 선택해 나간다면, 네,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난 다음에 작가의 또 변화, 변모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얻은 작가죠.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한강 작가의 발표하는 그런 작품에 대한 뭐 유럽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관심은 계속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젊고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것은 어떻게 보자면 의외의 사건이고 뜻밖의 사건이고, 그런 점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만큼 한강 작가가 앞으로 남아있는 긴 시간 동안 또 자신에 대한 노벨문학상 수여가 정당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뭐 보기에 따라서. 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뜻밖의 이제 수상자인데, 뭐 방금 제가 이제 환영할 만한 그런 선택이다, 새롭고 신선하다, 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뜻밖의 작가가 선택되었는데, 이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수상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작가냐, 아니면 어떤 문학 외적인 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를 들면 political correctness 뭐 이런 거 때문에 작가로서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 문학외적인 뭐 기준 때문에 선택된 그런 작가로 보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나 대체로 한강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작가다 이런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네, 여기 이제 평론가들이 한강 작가가 수상하자마자 곧바로 여러 이제 논평들을 냈는데요. 이 평론가들은 한강 작품을 꾸준히 읽어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도 한강에 대해서 매우 자세한 또 독자적인 독서가 없었다면 쓸 수 없는 글들을 발표를 한 것으로 봐서는 독일의 유수한 그런 언론의 서평, 문학평론, 문학 담당자들을 어떤 그런 문학평론을 쓰는 이런 평론가들 또는 관련 교수들 이런 분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한강 작품을 꾸준히 추적해온 결과 한강은 의외의 작가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작품 수가 많지 않고 젊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의외의 작가이긴 하지만 노벨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런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남서방송 남서방송은 독일의 이제 우리나라의 KBS에 해당하는 공영방송이 있습니다. 그 공영방송이 여러 개의 이제 지방방송의 연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독일 남서방송이라고 하나가 있어요. 이 방송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강은 전체적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 2016년 채식주의자가 독일어로 출판되었을 때, 이건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7년입니다. 출판되었을 때 독자들은 매우 놀랐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그때까지는 한강은 단편이 하나 독일어로 소개된 적은 있었지만 그건 주목을 못 받았고요. 한강이라는 이름은 독일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독일어로 출판된 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평범한 한국 가족을, 이 평범한,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이른바 정상성과 관련된 그런 단어죠. 평범한 한국 가족을 말 그대로 내부로부터 해부하는 차분한 문학적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평론가들은 한강 작품을 카프카와 자주 연결을 시킵니다. 특히 두 가지 작품이 있는데요. 카프카의 변신, 그리고 하나는 단식술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단식술사도 카프카의 단편 중에 아주 중요한 단편인데요. 카프카의 단식술사 이래로 먹기에 대해 이렇게 쓴 작가는 없었다. 네, 먹기라고 하는 게 주제가 된 작품, 둘 다 그렇죠. 채식주의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고요. 단식술사는 아예 안 먹는 겁니다. 채식이든 고기든 안 먹는 걸로 서커스에서 안 먹는 걸로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서 그 서커스단에서 연명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기한 어떤 호기심 이것 때문에 단식술사가 앉아있는 그 앞으로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서 정말로 먹지 않을까, 숨어서 먹지 않을까, 온갖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이 사람을 지켜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수입이 짭짤하니까 서커스단에서는 계속 이 단식술사를 고용을 한 상태로 두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유행이 지나갑니다. 그냥 사람들의 관심이 단식술사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변함이 없는데 단지 사람들이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 관심이 달라진 데에는 사회적인 뭐 변화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식 술사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단식 술사를 보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품 끝에서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표범으로 기억을 합니다. 표범이 한 마리 등장을 합니다. 단식술사는 네, 사실상 생명 활동을 극도로 억제한 이런 상황인데 표범은 생명력, 활기 이것을 마구 내뿜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력에 대한 억제보다도 생명력의 발산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모두 그 표범에게 몰려가고 단식술사는 이제 뭐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요. 그 마지막에 단식술사가 한 말이 상당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단식술사는 먹고 싶은 것을 참았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기, 금욕, 뭐랄까요. 금욕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의 욕망을 스스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서 먹지 않은 것이고 내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게 먹지 않는 것밖에 없어서 다른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먹지 않은 것뿐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 팔리는 상품이 되기 위해서 무슨 어떤 변화를 했다든가 노력을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이 가장 편한 상태, 자기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에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서 오랫동안 그 서커스 안에서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사라졌다. 그런데 사라졌다고 해서 자기가 갑자기 뭘, 그래도 참아왔으면 이제 마음 놓고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먹기가 싫으니까, 먹고 싶지, 식욕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냥 단식을 하다가 아마 이제 결국 죽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상당히 특이한 작품인데요. 여기서 단식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단식술사라는 작품도 먹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채식주의자도 물론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이제 먹지 않죠. 나중에는 뭐 영애도 아무것도 안 먹는데 여하튼 이 먹지 않는 것,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인데 다만 단식술사에서는 먹지 않는 것이 사람의 관심을 끌어서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경탄을 불러일으켰다면 채식주의자에서는 정상성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말하자면 폭력적인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매우 이제 다릅니다. 둘 다 같이 안 먹지만 하나는 각광을 받게 되는 거고요. 박수를 받게 되는 거고 하나는 이 채식주의자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배제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같은 먹기에 대한 이야기지만 먹기가 초래하는 결과는 매우 다르다. 그것도 다르고요. 또 단식술사는 자기가 그냥 편안한 상태였죠. 그런데 영희에는 상당히 의지도, 물론 영희도 역겨움 이런 것 때문에 못 먹게 된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좀 의지적인 작용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단식술사의 경우에는 의지는 전혀 개입되지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각적인 욕망의 차원에서 그 욕망의 부정 때문에 안 먹었던 거고요. 그러나 영해의 그 육식 금지는 좀 더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디차이트, 아까 이야기했던 독일의 뭐 가장 문화 쪽으로는 권위 있는 주관지인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벨상 위원회는 작고 사적이며 고요한 일상의 이야기들과 더불어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 한강의 작품 세계에는 작고 사적이고 고요한 일상의 이야기들도 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전쟁, 봉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들, 광주라든가 뭐 4.3이라든가 이런 거대한 이야기들이 폭력 위에 세워진 우리 세계의 기반을 뒤흔드는 그런 큰 이야기들에 대한 그러니까 큰 이야기들도 한강의 작품에 들어있다. 작고 사적이고 고요한 그런 세계와 폭력적이고 거대한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공존하는 것이 한강의 작품 세계인데, 하여튼 이런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한강 작품 세계에 대해서 노벨상을 수여하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노벨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그런 작가라는 거죠. 한강의 작품 세계는 현실 세계의 적들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 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의 대립되는 그런 압도적인 힘 앞에서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낙담하고 죽음을 찾는 듯하고 뭔가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인물들이 거듭하여 삶과 저항을 선택한다. 어떤 영웅적인 그런 서사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그런 고요한 가운데에 굽히지 않는 그런 저항 의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 하여튼 이런 세계는 매우 흥미로운 세계이고, 그래서 한강이 노벨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런 것을 이 탁월한 선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물론 이런 평가가 제가 관련된 제가 볼 수 있는 그 기사들은 전부 뒤져봤는데요. 비판적인 반응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소개를 하자면, 디벨트라고 하는 또 독일의 상당히 중요한 일간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벨상 심사위원들은 한강의 강렬한 시적 언어를 칭찬하지만 실제로는 한강은 빈약한 문학적 기반 위에 서 있다. 문학적 기반이 그다지 풍부하지가 않다. 그리고 한강의 소설은 드물지 않게 황량한 키치로 빠져든다. 상당히 키치적인 그런 예를 들어 상황들이라든가 인물의 묘사라든가 또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좀 키치적이다. 그래서 한강에 대한 노벨상 수여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아직까지 이 작가는 노벨상 수상할 만한 그런 영역을 보여준 적이 없다. 이런 평가가 하나 있었고요. 또 뒷사이트에서도 앞에서 봤듯이 작가가 한강이라는 작가는 뒷사이트도 노벨상 수상할 자격이 충분한 그런 작품 세계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이런 지적도 합니다. 히라버 시간에서 주인공은 갑자기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다. 맹인이 된 그리스어 선생님의 손에 글을 쓰는 것이다. 이런 감동적인 순간에 대한 한강의 묘사는 키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다. 같은 비판이죠. 디벨트도 그렇고 뒷사이트도 그렇고 키치적인 그런 묘사가 발견된다. 다만 이 디벨트는 이런 것 때문에 한강 작품이 아직 노벨상 수상할 자격이 없다.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나갔던 반면 뒷사이트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작품으로 볼 때는 매우 특이하고 문학적 성과가 충분한 그런 작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학적인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그런 역량을 보여줬다. 이렇게 전반적인 압도적인 평가고요. 그런데 문학 외적인 기준도
한강이 선정되는데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반응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는 그 사람이 노벨문학상을 타도 이상하지 않은 충분히 그런 역량을 보여준 작가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다수 그런 작가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하필 그런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여준 작가들 가운데 왜 하필 한강이냐?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선택에 있어서 짐작되던 기준 중에 하나가 올해에는 여성 작가를 선택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상당히 많은 독일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도이치벨레, 독일의 유명한 국제방송이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1895년부터 노벨문학상이 제정된 이래 이 상은 대부분 유럽 남성 작가들에게 수여되었다. 유럽 백인, 남성, 그런 게 대부분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특히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게 독일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 여성 작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문단에 주목을 받는 작가들 가운데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는 여성 작가가 되는 그런 시기가 70년대 중반 정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여성 작가들은 항상 보조적인 역할, 작품 세계도 예를 들면 정치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친밀한 그런 가정 혹은 연애 아니면은 정신적인 기독교 세계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진 일부 작가들만 주목을 받았고 문단에서 거의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기회가 매우 적었죠. 그래서 그때까지 70년대 그리고 이런 이제 변화가 노벨상 수상에 반영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노벨문학상이 대부분 백인 남성, 유럽의 남성에게 주어진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 상이 그랬던 거죠. 여튼 통계적으로 보자면 지금까지 120명이 2024년까지 120명이 수상을 했는데 그중에 여성은 17명밖에 안 됐다. 그리고 이 17명 가운데 8명은 지난 20년 사이에 수상을 했다. 그러면 2024년부터 역산을 해보면 2004년까지 노벨문학상 수상자들 가운데에 그러니까 9명만이 여성이었던 거죠. 거의 하여튼 2000년까지 9명밖에 안 됐던 겁니다. 여성 작가는 매우 드물게 수상을 했고 남성에 편중되어 있었던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노벨 문학상을 그랬던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문학판이 다 문학계가 그랬던 거죠.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작가로는 중국의 여류 작가 천슈에, 캐나다의 여류 작가 앤 카슨, 그리고 인도 출신의 영국 작가 루슈디, 그리고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이렇게 남성 여성이 이제 거론이 되었다. 이런 배경이 있어서 이번에 여성 작가가 선택된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지토치 사이통 아주 권위 있는 일간지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017년 이후에 여성과 남성이 매년 번갈아 가면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작년에 남성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여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여성이 선택된 이유는 스웨덴 아카데미는 여전히 남성 작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노벨문학상의 과거를 고려하여 이제 성별 기준으로도 어느 정도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 그런 의도에 따라서 이제 절반 정도를 여성에게 이제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이번에 여성 작가가 선택된 것이다.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 여기서 잠깐
10분 쉬고요. 지금 20분인데 8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과 관련해서 2018년 노벨문학 상과 관련해서 스웨덴 아카데미 위원 중에 한 명의 남편이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스캔들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이후로 노벨문학상 쪽에서 노벨위원회 쪽에서 사과를 하고요. 그래서 여성에게 좀 더 많은 배려를 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밝혔던 것도 좀 관계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 선정 기준이 백인이 아닌 사람, 유럽 사람이 아닌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유럽 외에 여러 대륙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아시아 이런 것이 기준이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아시아 작품에 대한 노벨 문학상 수여가 너무 지금까지 드물었다. 그래서 한강이라는 아시아 작가가 수상함으로써 이런 불균형이 좀 개선되었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또 이제 타겟사이퉁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강을 선택한 것은 스웨덴 아카데미가 문학 외적인 기준도 고려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 그 위원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된 작품을 읽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 언어가 바로 스웨덴어와 영어다. 스웨덴어와 영어로 잘 번역이 되어 있는 작품들로 아예 처음부터 수상자 선정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유럽 작가들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 한 2018년부터 쭉 보면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폴란드, 오스트리아 전부 유럽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주 다른 대륙의 작가가 수상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아시아의 작가가 수상한 거 아니냐. 이런 문학 외적인 기준에 따른 선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물론 문학 외적인 기준을 고려했다고 해서 한강이 문학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문학 외적인 기준을 고려한다고 해도 전 세계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자격을 갖춘 작가들이 많죠. 그런 가운데 왜 하필 아시아의 작가냐?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란드풍크, 독일의 또 중요한 공영 라디오 방송인데요. 여기서도 올해에는 2022년과 23년에 다 유럽 작가가 수상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백인도 아니고 서방 국가 출신도 아닌 작가가 수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작가다라는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면 아시아를 선택했을 때도 왜 하필 한국이냐? 중국 작가도 이미 거론된 사람들이 많고 중국 여성 작가들도 그런 작가들이 있는데 왜 한국이냐? 한국은 아직까지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 사람도 없다. 라는 거. 남녀 통틀어서 한 사람도 없었다. 상을 줄 때가 되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K-팝이라는 거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끌고 있고 대중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아졌다. 그 가운데 또 남한 문학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입니다. 남한 문학은 붐을 일으키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독일에서도 한국 작가들의 번역 작품이 활발하게 출판되고 있는데 특히 한강보다 더 젊은 여성 작가들이 작품이 많다. 그러니 한강은 나쁜 선택이 아니다. 네. 아직까지 문학상을 한 번도 주지 않은 한국이라는 나라. 근데 그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 전반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그런 바람
가운데는 문학도 예외가 아니다. 문학도 상당히 많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 독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뭐 좋은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독일 아마존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조남주에 82년생 김지영에 달린 독일 아마존의 독자 서평이 8,595개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에 비해서는 채식주의자의 독자 서평은 2,440개. 이것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조남주, 그러니까 한강보다는 한 7, 8년 아래의 사람이죠. 이 작가의 작품이 또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작가들 1,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서평이 달린 그런 작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작품이 지금 독일에서 분명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에 대한 서술들을 좀 보면요. 네, 채식주의자가 한강을 독일에 알린 획기적인 어떤 한강에 대한 지명도를 높인 획기적인 작품이다.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한강은 뭐 오랫동안 무명이었다. 그런데 채식주의자가 독일어로 발표되면서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했다. 네. 갑자기 무명으로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는 작가가 됐다는 거죠. 독일에서도. 이건 스위스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스위스 라디오의 평가고요. 또 타겟사이퉁, 아까 말했던 그 베를린의 일간지인데요. 여기서 한강은 이제 비로소 발견되어야 하는 작가가 아니다. 이미 알려져 있다는 거죠. 채식주의자 이후로 국제적으로 매우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독일에서도 이미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작가였다. 이런 평가고요. 또 한 번 디차이트의 지적인데요. 카프카와 연결시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채식주의자를 카프카와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이 서평은 아까 말했던 단식술사가 아니라 카프카의 변신과 연결을 시킵니다. 영예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먹는 동물들, 우리가 고통을 주고 죽인 동물들의 꿈을 꾼다. 그 동물들의 절규와 피와 고통을 느낀다. 이날부터 갑자기 육식을 하지 않기로 한 그녀는 정상성을 방해하고 정상성을 떠받치는 견고한 토대를 뒤흔든다. 네, 이런 이유로 정상성을 방해한다. 말하자면 지배적인 어떤 규범 또는 성역할 뭐 이런 것들을 교란하고 역전시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녀가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카프카의 변신을 보자면 분명 이거는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자가 어느 날 갑자기 깨보니까 자기가 벌레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카프카와 비교된 작가들은 이미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할 만하다. 네. 너무나 많은 작가들이 카프카와 비교되는데, 그런데 한강의 경우에는 카프카와의 비교를 거의 피할 수가 없다. 네. 독일 독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채식주의자를 읽으면 변신이나 단식술사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어떤 유사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갑자기 기존 약간씩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조금씩 뛰어가면서 읽겠습니다. 갑자기 기존 삶을 벗어나는 이 여성은 물론 벌레로 변하지는 않지만 거의 꽃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변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녀는 무구하고 고요한 실존으로의 변신을 위해 투구한다. 그녀의 변신의 목표는 죄가 없고 그리고 고요한 실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사륙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는다. 폭력의 맥락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기 위해서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변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또 한강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한국의 정치적인 맥락에서 한강을 조명하는 그런 평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이 그 한강의 정신세계, 성장 과정에서 우리 정신세계에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김으로써 한강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기본적인 정신적 태도 같은 것을 만들어냈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한강이 부모님의 식장에서 그 광주 학살에 대한 사진첩을 보면서 네, 그 폭력,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폭력을 접하면서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됐다. 이런 트라우마적인 체험이 그녀의 작품에 일관되게 각인되어 있다. 또 광주에서 유혈적인 진압,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한 폭력은 한강 작품 세계의 근원적인 트라우마다. 그래서 그녀는 묻는다. 인간은 정말로 본성적으로 이렇게 잔인한 존재인가? 라고 묻는다. 그러면 이런 잔인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질서 안에서 예를 들어 영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네, 또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잔혹한 억압이 한강의 문학적 창작에 각인되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한강이 또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정치적 맥락이 길게는 1980년으로 치자면 30여 년 전의 역사, 이런 역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말하자면 문화적인 야만이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최근에도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광주 민주화운동 혹은 광주 학살에서 촉발된 이 폭력에 대한 관심, 이것이 한강 작품의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기본적인 테마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지금까지 없었던 언어를 부여한다. 한강의 문학은 모든 형태의 잔혹함에 맞선다. 그리고 폭력 없는 인간 실존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인류의 일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이런 질문이 계속 한강이 던지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한강 모든 작품의 주제는 폭력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하는 폭력, 이것이 일관된 주제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의 결과, 폭력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 또는 폭력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묘사가 한강 작품에서 매우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 폭력이 생존자 안에서 어떻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그 폭력은 외부를 향한 폭력적 태도라든가 또는 자기를 향한 폭력적 태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런 것을 묘사한다. 그런 지적이 있고요. 또 이런 폭력을 당하는 집단 가운데 특히 여성이 이런 폭력의 집중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 인물들은 이렇게 폭력의 희생자가 된 여성 인물들은 말없이 자신을 파괴하고 해체한다. 그럴지언정 자신을 파괴하고 해체할지언정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그 질서에 순응하거나 그 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타협적인 여성 문학의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도 매우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성들이 더 이상 그런 질서를 수용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저항하는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그리고 오래된 이 성역할, 전통적인 성역할을 부수고자 하는 것이 한강의 또 주요한 목표다.
네, 그런 아까 폭력의 희생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그룹이 여성이라는 거죠. 문체적으로 보면 매우 차분하고 섬세하고 마치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방금 이야기했던 비타협적인 저항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문체는 섬세하고 감정을 억제하며 실존적이고 미니멀적이다. 그런데 실제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은 가공할 만한 것들, 은게호열리히카이든 가공할 만한 주제가 되는 이야기는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고 거대한 폭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다. 그런데 그녀의 문체는 그것과 매우 불균형하게 어울리지 않게 섬세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실존적이다. 이런 모순이 서양 독자들에게 카프카나 베케트를 연상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작품 세계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한강의 작품에서는 매우 잔혹한 끔찍한 장면들이 거의 여과 없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묘사가 된 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은 학살된 희생자들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여기에서는 한강이 절제하지 않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매우 훼손된 그런 시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독자들은 이런 묘사들을 견뎌내야 한다. 네. 유럽 독자들이 보기에는 매우 낯설고, 이 묘사 자체가 폭력적으로 느껴져서 독자들이 이 묘사를 접하는 가운데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한강의 작품을 수용하려면 이런 충격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광주의 썩어가는 시체 더미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서술된다. 형체를 알 수 없는 죽은 사람들의 몸, 개머리판으로 성기가 훼손된 여자들, 이런 것들은 유럽의 독자들은 접하지 못한 그런 노골적인 폭력의 묘사고요. 훼손된 희생자들에 대한 묘사고 이것을 견뎌내야 된다. 네, 저도 그 아마존의 그 채식주의자에 달린 소년이 온다에 달린 그 반응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너무 끔찍하다. 그래서 물론 진실을 알려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배경에 깔려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너무 끔찍해서 계속 읽기가 힘들었다. 뭐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강 작가가 수상을 하고 난 다음에 언론 인터뷰를 처음 한 것이 이 디타이트, 아까 말했던 그 유수한 주간지인데요. 여기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24일에 했던 인터뷰인데 여기 좀 중요한 내용들이 약간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하면 네, 우리 이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12월 24일에 인터뷰입니다. 근데 그 전에 12월 3일에 우리나라에 계엄령 선포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많은 이제 시위가 있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계엄령이라고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역사적으로 떠오르는 게 1980년입니다. 1980년의 계엄령이죠. 그걸 다룬 것이 또 소년이 온다이고요. 그래서 한강에게 2024년에 선포된 계엄령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겠죠. 역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될 역사가 반복된 겁니다. 다행히 이제 뭐 광주에서와 같은 그런 뭐 학살은 없었지만 있을 뻔했죠. 가까스로 그걸 막아낸 건데요.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 계엄령이 있었고 그 이후로 대규모의 이 계엄령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이렇게 특히 그 가운데 젊은이들도 많았죠. 이런 시위, 계엄에 대한 저항,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는데 당신의 작품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강은 자기가 뭐 그것을 경험적으로 무슨 증명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다. 다만 자신이 이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이 계엄과 관련된 작품을 썼을 때 어떤 식으로든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를 바랐다.
그리고 광주를, 80년 광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최근에 저도 이 사진을 봤습니다만 어떤 여성, 젊은 여성이 광화문의 시위에서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 위에 앉아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한강의 작품, 이 소년이 온다를 크리스마스 트리에 감싸는 그거 있죠. 전등. 그걸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한강도 그걸 봤다는 거죠. 이 사진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네. 조금이라도, 그 국가폭력에 대한 그 이해를, 깊이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런 시위에 참여한 어떤 젊은 여성이 자기 작품을 그렇게 소중하게 안고 있는 것을 보고 큰 마음의 감동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강은 나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분명히 태도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그것과 관련해서도 내 책이 채식주의자가 금지되어야 될 모든 다른 책들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런 검열 또는 어떤 공권력에 의한 예술에 대한 개입, 금지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하지 않는다가 가장 최근에 발표된 독일에서의 작품이죠. 여기에서도 4.3 사건에 대한 폭력, 그 국가폭력이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잘된 그런 묘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하튼 여기서 노벨문학상 특별 강연에서 한강이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억 정치에 속하는 것이다. 네,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고 그 기억을 또 어떻게 유지하고 그 기억이 현실에서 또 어떤 힘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기억과 관련된 정치적인 맥락을 추구한 작품이 작별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작품이고, 다만 이게 이런 도덕적인, 정치적인 어떤 사명감이랄까요,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때로 너무 이 작품이 짓눌려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올해 3월 22일에 슈피겔이 지난 100년 동안 비독일어권에서 발표된 전 세계 모든 작품들, 100년 동안 발표된 모든 소설들 가운데에 최고의 작품, 100개의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 이유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남한의 제주에서의 학살, 그리고 한 우정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 눈이 내려 있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은 이 다양한 이야기 줄기들을 서로 엮어낸다. 글쓰기가 측량할 길 없는 폭력이 낳은 모든 고통을 완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글쓰기는 망각에 맞서 싸울 수는 있다. 네, 이런 글로 백선에 선정한 이유를 밝혔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강은 서서히 이제 세계문학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지위를 획득해 나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한강 작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의 무게로 인해서 작품에서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는 데에 지장을 받지 않길 바라고요. 좋은 작품을 계속 발표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네, 강의해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지금 또 질문이 나오셔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 강의 잘 들었고요. 강의 초반에 그 독일의 평가 중에서 한강 작품이 키치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네, 그건 이제 그 좀 감상주의적인 혹은 독자의 어떤 특정한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읽히는 그런 좀 상투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기보다는 감정에 의존해서 독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뭐 그런 태도가 보인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억정치적 추구, 요거는 독일에서는 나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단어죠.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독일은 사실상 한 1970년대 초까지 나치 과거를 철저히 묻었죠.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의도적으로 나치 과거를 다시 발굴하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또 학생들을 나치 수용소로 보내서 과거를 체험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기억 정치인 거죠. 그래서 한강도 독일이 나치에 대한 기억을 발굴하고 유지하고 또 그 맥락을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강도 그런 기억 정치적인 작용을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하려고 했다. 이런 이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 정치라는 말은 독일에서 매우 민감한 단어입니다. 네. 네, 또. 네, 또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셔서 질문 받고 또 온라인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도 키치 질문을 하려다가 전 좀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공은 칸트 판단력 비판이시지만 네. 아드로노 그럼 서술은 미학이론은 혹시 네. 네, 그 내용 중에 키치 그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서술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앞서 언론에서 나왔던 키치적이라는 평가가 그러면은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방식에서의 키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좀 어떤 감정을 이끌어내려는 유도 방식, 네. 특히 뭐 좀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느껴야 된다 약간 강요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방식인지 혹시 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아도노를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아도노가 이야기할 때 키치는 뭐 지배적인 관념을 완전히 그 밑바닥에 깔린 정서로 네. 밀고 나가는 그 의미에서 맥락은 같네요. 그럼. 네, 뭐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죠. 지배적인 관념을 반복하는 그런 측면에 대한 지적이 강하다. 하여튼 여기서 키치라고 한 것은 좀 감상주의적인 그런 측면을 더 그런 측면에 더 주목을 한 그런 평가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키치적인 제가 이제 그 부정적인 글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한강의 작품에 대한 중요한 반응은 아닙니다. 네. 저도 네. 특히 지배적이라는 의미에서 뭔가 동일시하려는 관점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감성적인 면을 이끌어냈다기보다는 해석 가능성이 많고, 네. 그래서 뭐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카프카랑 비교가 많이 되고 있다. 네.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변신이랑 지식주의자 비교하면서 동충하초 느낌으로다가 네 벌레 꽃 이야기. 근데 뭐 이야기 그 서술적 맥락에서 보면은 벌레 그 변신은 좀 시작부터 바꾸고 시작한 느낌이라면 그렇죠. 네. 이제 지식주의자는 점점 뭔가 개화하는 과정이라 나 아니면은 근데 그 생김새가 일반 꽃 같진 않는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점으로는 이제 좀 한강 서술은 약간 거대한 사건 속의 세심한 묘사 느낌이라면 약간 카프카는 굉장히 사소한데
그 인물은 엄청 크게 느끼는 예,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한강의 묘사는 오히려 그 잃는 개인이 카프카가 묘사하는 인물이 된다는 맥락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 같은 것도 있나요? 지금 더 자세한 이제 지적은 없었고요. 하여튼 카프카라는 이름이 여러 번 한강과 관련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주요적인 관점은 뭘까요? 가장 주요한 주류적인. 네. 여하튼 이게 이 변신과 채식주의자를 눈에 띄는 공통점이라면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케이. 둘 다 정상성에서 벗어났습니다. 탈정상. 그리고 둘 다 이른바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역할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삼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본래가 됐으니까 일단 정상성에서 벗어났고요. 이 정상성에서 벗어났다는 것의 가장 큰 측면은, 뭐 이건 저의 이제 수용 방식입니다만,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던 삼자가 벌레가 됨으로써 일어난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노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삼자가 맡아야 했던 그 가부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거고요. 근데 삼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단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의 경우에는 자기의 의지도 작용을 하죠. 물론 이제 역겨워서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는 이런 감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본능적인 반응 자체가 변화해버린, 그러나 또 어릴 때 뭐 학대당한 뭐 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왔다가 어느 순간에 요즘 말하면 트리거가 있어서 그게 뭐 양질의 변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육식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변해버린 것인데, 그 과정에는 여기 자체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강력한 의지로 계속 실천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잠자의 경우에는 뭔가 수동적으로 일어난,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 버린 것이고, 그런 조건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의 경우에는 어떤 정상성을 벗어나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그 역할에 위배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자식의 의지에 따라. 그 의지에 따른 행동이 주변 또, 여기서 또 이제 비슷한 점은 그런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를 또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삼자의 경우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가족이 어떻게 그전에는 나타내지 않았던 모습들을 드러내는가. 이게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채식주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남편이나 언니나 형부나 이런 사람들이 변한 영에 대한 어떤 다른 태도를 보이는가. 이것이 또 그 사람들도 상호작용, 이게 자세히 묘사되어 있고, 그래서 둘 다, 그 작품 다 변신한 주인공에 대해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이 반응의 변화를 통해서 정상성의 세계가 실제로 어떤 세계였는가, 이거를 폭로하는 그런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다. 좀 굉장히 전체 맥락적으로 공통점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것은 좀 의지적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 작품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좋거나 나쁘고가 아니고 각 작품의 의도에 딱 맞는 그런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의지가 감히 의지를 발현해? 약간 이런 느낌, 카프카는. 카프카는요? 약간 그런 느낌이 이게 합니다. 왜냐면 그게 묘사가 안 돼 있죠. 개인 역사성에서 드러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카프카는. 그러니까 카프카의 경우에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 다른 PPT가 잠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변신 자체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잠자는 벌레가 되기를 꿈꿨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니면
그레고리 잠자의 본질은 한 번도 벌레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 네, 그렇게 볼 수 그게 더- 있죠. 네. 근데 벌레였던 잠자가 계속 인간인 것처럼 행동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못 견딘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도 좀 네. 질문이 많이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랑 또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변신이랑 계속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강 채식주의자와 카프카 단식광대의 유사성에 공감합니다. 한강 작품에서 카프카에스키, 그러니까 카프카적 기괴함의 요소가 있을까요? 요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에 한강 작품에서 카프카에스크한 네, 그런 측면이 있느냐? 카프카적인 기괴함이 있느냐? 기괴함, 네. 그로테스크. 네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고요. 두 번째 질문도 바로 연결을 해서 드릴까요? 아니면 네. 일단 하나씩 할까요? 네, 하나씩 네, 네. 하죠. 근데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강에 카프카에스크 한 게 있느냐? 카프카에스크 한 거는 도저히 해석 불가능한 우리에게 어떤 키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키도 맞지 않는 그런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예를 들면 소송 같은 경우에도 그 법이라고 하는 것 또는 법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접근을 못하죠. 주변만 빙빙 돌고 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현실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거기에 그 세계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세계에 속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우스꽝스럽고 기괴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 비정상이 역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주인공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인공 눈으로 보면은 전부 다 굉장히 삐뚤어져 있는 뭔가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로 꽉 채워진 세계란 말이죠. 그런 점이 있는가? 그로테스크는 이런, 그러니까, 극히 정상이라고 느끼는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짜 하여튼 정상이란 말을 지금, 쓰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여하튼, 진짜 정상인 사람이 보기에는 그들이 신봉하는 정상이 매우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그로테스크라는 말에는, 우스꽝스러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강의 작품에서 우스꽝스러움이 있는가? 인물들의. 그것은 있다고 해도 잘 발견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카프카적인 그로테스크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카프카에스크 하다고 보기에는 카프카에스크는 기본적으로 세계의 해석 불가해성. 해석 불가능함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 해석이 나름대로 또 다 어떤 텍스트의 근거를 갖고 있지만, 어느 해석이 더 맞다, 덜 맞다고 할 수 없는, 그 기준이 작품에서 발견되지 않는, 이런 결정 불가능의 상황, 해석상과 관련해서 결정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카프카에스크의 주요한 측면이고, 이런 점에서 이제 카프카 작품하고 일단 부조리함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글쎄요. 한강 작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강 작품은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경계는 분명하고요. 피해자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또 가해성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분명한 그런 세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카프카에스크적인 불가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카프카의 작품과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벨상 자격에 대한 언급은 앞에 다른 국가 강의의 내용에서는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의 분위기상 자격에 대한 비평이 특별히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독일 문학계가 다른 유럽 국가 대비 보수적인 편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약간 요 질문에 네네. 상관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궁금한 점이어서 여쭤본다면 같이 못해서 네. 독일에서 사실 저희가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문학의 보편성, 특수성 이런 논의들이 훨씬 더 좀 오래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되는지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강의에서는 한강이 그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작가인가 이런 측면이 덜 조명이 된 것 같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정리해 놓은 내용은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본 그 분량의 한 10분의 1?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좀 제가 설정한 키워드에 따라서 그 관련된 문장들을 뽑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제가 좀 관심을 가져서 이런 측면에서 지적들이 있는가 해서 뽑아온 거죠. 그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지금 제 이제 이 PPT에서 그 인식하게 되는 이 자격이 있는가라는 한 질문의 비중과 실제 비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체적으로 글을 보면 이 질문은 이만큼 중요하지는 않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부각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 작가, 특히 여성 작가, 아시아 여성 작가가 수상한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독일 문단의 좀 보수성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제 그렇게 제 관심에 따라서 취사 선택한 그런 결과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취사 선택을 하더라도 없는 것을 가져온 건 아니니까. 근데 독일 문단이 그게 이제 문학하고 평론가들하고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전후의 독일 문학을 주도해왔던 그런 문학들은 대부분 이른바 좌파들의 문학입니다. 유명한 작가들은 대부분, 물론 정치적인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작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좌파 작가들이고요. 그분들이 또 하이니크 베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처럼 킨터그라스나 그분들이 또 노벨 문학상도 많이 받았고, 독일 문학의 대표적인 그런 작가와 작품들은 오히려 진보적입니다. 진보적인데 문학 평론가들의 세계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뒷사이트 같은 뒷사이트도 이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중도에서 약간 왼쪽, 이건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하여튼 중도적인 신문이에요. 근데 거기 평단의 태도를 보면 그 평단도 문학 작품들, 작가들에 비해서는 약간 더 중도적이거나 약간 오른쪽이거나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좌우의 기준을 갖다 댄다는 게 좀 부적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하튼 눈에 띄는 것은 독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 지난번 2월 달에 행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유럽 자체에서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독일 평단에서도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그 반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것은 널리 보자면 이른바 포스트라고 하는 그 전철이 붙은 여러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포스트 조류들의 좀 먼 효과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탈유럽 혹은 명실상부한 세계 문학적인 그런 이제 예를 들면 노벨 문학의 구성에 있어서도 명실상부한 유럽 중심주의를 벗어난 세계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많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까 뭐 독일에서 세계문학 개념이 형성된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게테가 세계문학 벨트리타투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냈죠. 물론 당시에 게테가 생각했던 벨트는 세계는 그냥 유럽이었습니다. 그걸 범위를 넘어서는 문학은 물론 이제 게테는 나중에는 아랍 문학 같은 것도 많이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하여튼 그 세계문학이라고 일컬어 왔던 것이 사실은 유럽 문학이나 조금 넓어져 봤자 뭐 미국 문학, 이런 백인들의 문학이었다는 데 대한 반성이 지금 많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PC주의, 여러 가지 PC주의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만, PC주의에도 지금 유럽 중심주의가 문제로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유럽인들의 자기 반성, 성찰, 이런 흐름은 좀 더 앞으로도 강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노벨상 자격에 관련해서랑 연관이 될 수도 있는 마지막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강 작품에 대한 비판 중에 빈약한 문학적 기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이 평론에서 이런 말이 쓰였을 뿐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디벨트에서 그냥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평자 자체의 설명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평가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이거는 이 말에 대한 뭐 주관적인 그냥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폭력, 그리고 희생, 피해, 폭력, 그 가해자 쪽이 있고, 피해를 입은 희생자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구도가 굉장히 뚜렷하고, 이 폭력은 이제 왜 생겨나는가,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내면적인 심리적인 분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인물의 결과적으로 많은 것들이 작용해서 어떤 인물의 결단이나 행동이나 실천들이 최종적으로 결과로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결과가 왜 생겼는가에 대한 복합적인 심층적인 그런 분석, 그리고 이제 이런 또 폭력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은 한강 작가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보는데, 피해자의 경우에. 근데 가해자의 경우에는 좀 약간 유형적인 뭐 그런 묘사에 좀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측면이 있고, 말씀드린 그 심층적인 복합적인 그런 관찰, 이것은 좀 덜 형상화되었다, 뭐 세밀화되었다. 그런 것과 더불어 그런 것은 이제 폭력과 폭력과 뭐 또 저항 또는 피해, 이런 구도와 더불어 좀 더 다양한 맥락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이거를 이제 그런 국가폭력의 그런 그 맥락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어떤 문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렇게 좀 더 혹은 더 넓혀서 어떤 신화적인 구조라든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키워볼 수도 있는 어떤 문화 담론이라든가 뭐 그런 측면도 있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 담론과 연결될 수 있는 뭐 그런 측면이라든가, 그런 하여튼 다른 어떤 그 정신사적 맥락
문학과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폭력이라고 하는 관념에 아까 뭐 짓눌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너무 이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빈약했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의 평가고요. 저는 문제의식은 알겠는데, 빈약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 그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유럽에서 본 한강 문학 독일 편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어떻게 한강 문학이 수용되는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